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명문정당 믿었다입니다. 민주당 공청심사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이재명 양산회동에서 약속한 명문정당을 믿었다며 심사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탈당 가능성에 대해선 통합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절박함이 있다며 정치는 생물이라는 점을 강조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내 가죽, 네 가죽입니다. 민주당 공천 갈등 속에 서른 의원이 오늘 탈당을 선언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연산군에 비유한 뒤 교도소 안 갈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친문계의 좌장격인 홍영표 의원은 어제 의총에서 왜 당신 가죽은 안 벗기냐고 이 대표를 비판한 데 이어 오늘은 대표가 뒤에서 즐기는 듯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친문은 되고 친명은 안 되나입니다. 비명계의 공천 반발과 관련해 대표적 친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늘 당 회의에서 친노 친문은 되고 친명은 안 되냐며 이 노세한 정치를 밀어내고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의원총회가 끝난 뒤 일부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당무에 참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그다음 키워드입니다. 텃밭도 물갈이 없나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경기 성남 분당을과 보수의 텃밭인 영남권 지역에 대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역 불패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국민 추천제를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영남권으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음 키워드 숫자놀이 확장 물러나라.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대의대 교수협 비대위가 김정은 의대 학장의 사퇴를 요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학장이 교수들 의견을 묻지 않고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를 제출해놓고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이유인데요. 의료계에서 의대 학장들이 당초 무리하게 증원 규모를 정부에 제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서울대 교수들의 요구가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이승만 다큐 100만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 영화 건국전쟁이 개봉 27일째인 어제 누적 관객 수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가 100만 관객을 넘어선 건 네 번째로 2017년 노무현입니다 이후 7년 만입니다. 친문 핵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사실상 컷오프, 그러니까 공천에서 배제를 하면서 민주당의 내용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임 전 실장 본인이 어떤 입장을 낼지 정치권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조금 전인 오전 11시 40분에 입장을 냈습니다. 핵심은 지도부에 재고를 요청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앞서서 이미 오늘 최고위에서 이 전현희 후보의 전략공천안을 의결해버렸습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은요, 어제 이 컷오프 발표가 난 후에 하루 종일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서울 중성동갑에서 진행 중이던 이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을 한 채 측근들과 대책을 논의한 후에 오늘 기자회견에 이제 예고를 했었는데요. 때문에 이제 임 전 실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예고한 대로 오늘 오전 11시 40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친명과 이 친문 간의 그 통합을 상징하는 조죠. 명문 정당을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을 했기에 이를 믿었는데 지금은 참담할 뿐이다라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정말 이렇게 하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다만 이 임 전 실장은요, 이 예상됐던 여러 선택지죠. 이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뭐 중성동갑에 그대로 출마를 하거나 아니면 대승적 차원에서 당의 컷오프를 전격 수용하는 등이 그런 게 아니라 전현희 후보 전략 공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마저 외면하고 홀로 이재명 대표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우리 모두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 지도부에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중구 성동구 갑에 대한
의결 사항을 제고해 주십시오. 저의 최종 거취는 최고위원회의 답을 들은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다시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 나가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출마를 고수하고 있는 지역구죠. 서울 중성동 갑에 속한 지역입니다. 왕십리역은요. 그렇다면 사실상 선거운동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건데 당이 끝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이 지역에 출마를 강행할 듯 이걸 시사한 건 아닌지 또 주목이 되는 겁니다. 네, 임 전 실장은 여느 때처럼 오늘 저녁에도 왕십리역 광장에 나가 저녁 인사를 드릴 예정이라면서 이 당원 동지, 지지자, 이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상처받고 아프고 지친 누구라도 만난다면 서로 보듬어주며 이 치유하고 통합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최종 거취는 이 재고를 요청한 것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답을 들은 뒤에 다시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도부가 임 전 실장의 재고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야 할 듯 싶습니다. 임 전 실장 이를 잘 알 듯한데 그렇다면 오늘의 재고 요청은 사실상 다음 대응 단계로 가기 위한 일종의 명분 쌓기용이 아닐지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다음 수순, 그러니까 임 전 실장이 2단계로 내놓을 결심이 무엇일지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네, 임 전 실장은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나 다른 지역 출마 등도 고려하고 있느냐라는 좀 거취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받았거든요. 정치는 생물이란 점이 그 질문에 답이 된다. 국회의원을 더하고자 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정도로 답을 했고요. 민주당이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절박한 마음이란 점도 강조를 하면서 자락을 깔았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하는 절박함이 제 가슴 안에 있습니다.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니 누구보다도 총선 승리를 바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당 최고위원회가 아닐까요? 그분들께서 선거를 끌고 가셔야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는 것이고 앞서 제가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씀드린 점도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을 좀 고려해 보실 수는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꼭 한번 국회의원을 더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전의 계기를 만들고 감동이 있는 통합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임 전 실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던 시점에 이재명 대표는요, 이 직장인 공약 발표를 위해서 한 피트니스 센터를 찾았는데요. 이곳에서 임종석 전 실장의 기자회견을 시청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포착돼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의 움직임은요, 임 전 실장 반발에도 또 강경해 보입니다. 임 전 실장 기자회견이 예고돼 있는데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보다 앞서 오전에 당 최고의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전현희 후보의 중성동갑 전략 공천을 의결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 회의에서 관련해서 직접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겁니다. 네, 오늘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요, 이 임종석 전 실장 컷오프 등 이 공천 갈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정부 여당 비판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는 임 전 실장이 출마하려는 지역구에 전현희 전 위원장의 이 전략 공천안을 의결을 하면서 임 전 실장의 반발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사실상 시사했습니다. 특히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는요, 이 대표적인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분이죠. 정청래 최고위원. 이 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시대 정신이고 축구로 치자면 손흥민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네, 정청래 최고위원은요, 이 최고위 공개 발언을 통해서 지금 민주당의 상징은 이재명 대표다. 친노 친문은 되고 친명은 안 되느냐라면서 이 당내 불거진 공천 갈등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시대 정신이다라고도 했습니다. 또 이 같은 회의에서 친명계 원외 인사인 이 박정현 최고위원도 이렇게 말을 보탰는데요. 이 앞서 공천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최고위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서 어제 이 최고위원직까지 내려놓은 고민정 의원을 언급을 하면서 공천은 원래 시끄러운 것이다. 조용한 공천이야말로 누군가 개입한 사천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나온 목소리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깃발이요 상징은 단연 이재명 대표입니다. 친노는 되고 친명은 안 됩니까? 이것은 시대 흐름에 대한 몰이해고 역행입니다. 이재명 깃발로 총단결하여 시대적 소명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에서 승리합시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안 보이시고 그리고 공천으로 민주당 안팎이 시끄러워서 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공천 과정은 늘 시끄럽고 소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한 공천이야말로 누군가가 깊게 개입한 사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당의 공적 평가 시스템을 마구잡이로 흔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반면 임종석 전 실장 컷오프 결정에 대해서 이 친문계를 중심으로는 아주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요, 어제도 일각에선 임종석 전 실장에게 공천을 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희망 사항일 뿐이라면서 임 전 실장의 컷오프를 예상하기도 했었는데요. 최 전 수석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임 전 실장의 컷오프는 100%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문계 사선 중진인 홍영표 의원도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정권이 아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데 골몰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친문계 두 사람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략 공간위에서 자체적으로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100% 반영이 된 건데요. 중성동 갑은요. 보십시오. 임종석 실장이 아니면은 치는 지역이에요. 전현희 위원장은 조사도 돌려보지도 않고 덜커덕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이건 기괴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정치검찰 윤석열 독재 정권을 끝내야 된다. 이걸 심판해야 된다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친문, 비명, 반대파를 심판하는 여기에 이 지금 지도부들이 골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정권을 뺏겼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했던 대통령 비서실장이든 장관이든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어제 임 전 실장 컷오프 결정 그 자체도 논란이었지만요. 이 민주당 안팎에서는 그 대안이 왜 전현희 전 위원장이냐 이걸 두고서도 여러 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후보 공천 상황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판세를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우선 그것과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정무직인 국민권익위원장 자리를 고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섰던 부분, 또 친명을 자처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옹호했던 부분이 결국 평가를 받았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일찌감치 서울 중성동 갑 지역에 이 한국개발연구원 출신 윤일숙 전 의원을 단수 공천하고 경제 전문가 대 운동권이라는 구도로 임종석 전 실장과의 맞대결을 준비를 해왔었거든요. 이런 판세 등을 고려해서 민주당이 임 전 실장 대신 이 전현희 전 위원장을 전략 공천해서 국민의힘의 계산을 흐트러 놓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전현희 전 위원장은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친문 인사긴 하지만 또 최근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이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장을 맡는 등 이 친명계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또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이 대표와 관련한 무료 변론,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감싸고 또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제보자의 이 공익신고자 지위를 늑장 처리했다 이런 지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은요 최근 자신은 친문이지만 지금은 친명이다라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동안 나왔던 전현희 전 위원장의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자신의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무료로 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계속되는 정치권의 사퇴 압박과 또 감사원의 표적 감사로 급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는 이 중대한 야당
일 대표인 암살미수 정치 테러 사건을 일반 형사 사건 정도로 축소 왜곡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대표적 친문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 당원입니다. 따라서 저는 친명입니다. 임 전 시장 컷오프와 관련해서 친문계를 자극한 요인은 또 있습니다. 바로 컷오프 결정 주체인 전략공관위원회의 한 위원이요. 임 전 시장 컷오프가 발표되기 전에 이 친명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임 전 시장 컷오프를 주장하는 발언에 이 동조를 한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이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미리 결과를 흘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파장인 겁니다. 네, 이 논란이 된 인물은요, 이 박영훈 전략공관위원인데요. 박 의원은 그제죠, 지난 26일 한 친명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패널들이 박 의원을 향해서 임종석은 안 된다, 왜 이렇게 오래 끌고 있느냐, 박 의원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러면서 이 임종석 전 실장의 컷오프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요, 자신이 방금 이 전략공관위 회의에 다녀왔다면서 임 전 실장이 당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제죠, 27일 임 전 실장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될 것 같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한 사회자가 그렇다면 그날이 민주당이 새 출발할 수 있는 날이 되겠네요라고 말을 하니까 박 의원이 네, 새 출발하시죠라고 맞받아서 이 사실상 임 전 실장 컷오프 주장에 동조를 한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공천관리위원은요, 이제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의견을 냈고 또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게 관례이고 또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박용훈 위원의 저런 발언 부적절했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고요. 결국 오늘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당내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공정성은 물론 비밀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나왔고요. 일각에선 친명 유튜브 주장대로 공천이 흘러가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오늘 민주당은 박영훈 위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컷오프로 공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거, 이거 역시 눈길을 끕니다. 임 전 실장 앞서 기자회견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장 발표와 관련해서 문 전 대통령하고 뭔가 얘기를 나눈 게 있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부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또 이 시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공천 배제가 파장이 큰 이유는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명문정당 유지를 강조해왔던 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선언한 걸로도 풀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4일 이재명 대표가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가 문 전 대통령을 만났었고요. 이때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 이름을 딴 명문정당이 부상한 바 있었거든요. 먼저 그때 모습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명문정당 얘기하면서 친문과 친명을 나누는 이 프레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우리는 하나고 또 단합이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요.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민주당은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서 단결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직후부터 이렇게 친명 친문 충돌에 불이 붙은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발탁한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을 꺼내 들었고요. 그 표적으로 임종석 전 실장 이름이 거론이 되다가 끝내 어제 공천에서 배제가 된 겁니다. 야권 안팎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을 때 문 전 대통령이 몇몇 측근들을 챙겨달라, 이런 취지로 이 대표에게 부탁을 했고, 그중에 한 사람이 임종석 전 실장이었다, 이런 또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네, 일부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은 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요,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임 전 실장을 포함한 3명을 언급을 하면서 살펴봐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언급한 임 전 실장을 포함한 이 3명은요, 모두 공천에서 배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가 이 문 전 대통령의 요구마저 무시를 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관련해 오늘 한 라디오에 나온 친문계의 윤영찬 의원은요,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절한 부탁이었을 거다라면서 문 전 대통령이 충분히 배신감이 들었을 것 같다라고 전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양산에 왔을 때 환대해주고 또 명문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 전 실장 비롯해서 이제 3명을 언급하면서 좀 살펴봐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이 이렇게 전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문 대통령 입장에서 뒤통수 맞은 느낌, 배신감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충분히 뭐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모든 말 하나하나가 진심이거든요. 예. 그런 분이 별도로 만나서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부탁을 했다면 그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절한 부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탁을 단 하루 만에 다른 얘기로 화답했다는 건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님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를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정말 탄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 같은 분열 상황이 계속되자 친문계 안팎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내려고 했지만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만류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오늘 한 라디오에 나온 홍용표 의원은 모르는 얘기라고 했는데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이 어제는 안 나왔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듣고 계세요? 문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말 이 무도한 윤석열의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뭐 어떤 입장을 내실지 안 내실지는 저는 뭐 그걸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장을 내려고 SNS를 올리려고 하는데 뭐 주변에서 말린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뭐 저는 뭐 그건 모릅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신이 원했던 서울 중성동갑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그 지역구에서 공천 배제가 되고 난 다음에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일각에서 예상했던 예를 들면 탈당이라든지 무소속 출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일단 지도부에 대해서 재검토해달라, 재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이미 전현희 후보를 그 지역구에 전략 공천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당무회 의결이라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아시다시피 당무회는 상당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민주당의 공천, 적어도 중성동갑에 대한 공천은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고가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과연 임 전 실장 그 다음 단계 수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게 될지 이게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임 전 실장의 기자회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임종석 전 실장은 이게 개인 문제를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친문이다 뭐다 이게 그 하나의 이 단위의 문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이럴 수는 없어 보이고요. 원래 첫 그 캠프의 일성은 일단 선거운동 중단하고 수기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저녁쯤에는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거운동을 일단 계속하겠다. 당의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게 예비 후보들 간의 경쟁을 거쳐서 이게 그 배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재심도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 어떤 절차를 따라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오늘도 아마 저녁에서 퇴근길 인사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무소속 출마 내지는 이런 부분까지 열어두고 있는 거 아니냐. 본인이 완전히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바로 어제 결론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새를 모아서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하기에는 실질적으로는 물리적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여러 선택지를 좀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만약에 그 중성동갑이 안 됐다 해가지고 당이 또 조율해주는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는 것은 임종석 전 실장의 정치적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참 역설적이긴 하지만은 이재명 지도 체제에 맞서는 비명 내지는 친문의 어떤 세력의 핵으로 지금 부각됐다라는 그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지금 재고를 요청해봤자 최고위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다 알면서 그러나 또 그 탈당하는 것은 또 왜 고민이 되느냐면은 윤영찬 의원이
탈당해서 제3당에 참여하고자 했을 때 그걸 극구 만류했던 사람이 임종석 전 실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지난번 때문에 이제 이낙연 계가 탈당할 때 네, 말씀하시는 거죠? 요번에 이재명 지도부의 이러한 그 방해로 본인이 국회에 입성하진 않지만 입성하지 않더라도 당내에서 4개월 후에 당권도 있고 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분열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자기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서 만약에 명분까지 잃게 되면 실리도 명분도 다 잃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는 이미지를 최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낙연계 탈당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원칙과 상식 탈당할 때 윤영찬 의원이 잔류했던 그 부분을 정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 명문정당이라는 걸 강조해왔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친문계는 물론이고요. 친명계, 즉 이재명 대표에게도 영향력이 가장 큰 원로로 꼽히는 이해찬 상임고문입니다. 이 대표가 임종석 전 시장 컷오프로 이해찬 상임고문과 잡았던 손마저 놓아버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 건데요.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이 대표 정치적 멘토로 불리는 이해찬 상임고문이요. 최근 이 대표에게 임 전 실장 공천을 당부를 했는데 이 대표가 이를 거부한 결과가 됐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1월 이해찬 상임고문이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직접 임 전 실장 공천 문제를 언급한 걸로 안다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 대표 측에 명문정당 사수를 위해서 임 전 실장을 살려야 한다 이런 취지의 뜻을 전달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1월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이제 미력이나마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을 갈등 없이 통합을 유지하고 또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저희가 잘 사겨서 하지만 어제 민주당이 임 전 실장을 사실상 컷오프하면서 이 대표가 이해찬 상임고문의 요구마저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는 이 대표가 민주당 내 원로 그룹과도 관계를 다시 설정하려는 의미가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경제 등이 보도에 따르면요. 민주당 내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한 인사가 이 대표로부터 이해찬 상임고문의 마음이 완전히 떠났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임 전 실장 컷오프 결정에 대한 이 상임고문의 이 강한 실망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직까지는 이해찬 상임고문 측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임고문이 만약에 입장을 내면 또 그 입장의 내용에 따라서 갈등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주목이 됩니다. 하지만요, 친명계에서는 오히려 이해찬 상임고문에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든든한 소나무가 돼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기에 따라서는 이해찬 고문한테 뭔가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친명 강경파인 정청래 최고위원은요, 당 최고위 회의에서 지금은 이재명을 위해 깃발을 치켜 들어야 할 때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인 정치인이 노쇠한 정치인을 몰아내고 교체하는 것이 시대 흐름이자 시대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시대 정신을 잘 읽는 이 이해찬 상임고문이 이재명이 민주당을 지키는 든든한 소나무가 돼달라고 강조했는데 직접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강물의 흐름이라면 신인 축구 선수들이 노장 선수들의 자리에 교체되는 것이 축구계의 흐름이라면 정치계도 신인 정치인들이 노쇠한 정치인들을 밀어내고 교체됩니다. 이것이 시대 흐름이고 시대 정신입니다. 시대 정신인 노무현을 반대하고 문재인을 공격하다 나가 떨어진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치인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민주당에는 김대중 시대, 노무현 시대, 문재인 시대, 그리고 이재명 시대의 시대 정신을 잘 읽고 큰 역할을 하는 민주당을 지키는 든든한 소나무가 모험적이게도 한 분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이해찬 전 대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찬 대표님을 존경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을 지키고 이재명을 지키는 든든한 소나무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배제 여파 이어지는 가운데서요. 오늘 오전에 민주당의 추가 공천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도 또 다른 뇌관이 지금 떠올랐는데요. 바로 친문계 반발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분이죠. 홍영표 의원의 선거구가 결국 전략 공천 지역으로 결정이 돼버린 겁니다. 일각에서는 홍 의원이 사실상 공천 배제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천에서 탈락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최종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발표 주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현역 의원 6명의 지역구가 이 전략 지역으로 의결이 되면서 이 전략공천관리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먼저 그 친문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는 인천 부평을, 그리고 이 비명계 기동민 의원의 서울 성북을, 그리고 친명계인 안민석 의원의 경기 오산 등이 이 전략지에 포함이 됐는데요. 이명박 위원장은 이 기동민 의원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본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전략 지역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 이관된 지역이, 그러니까 이제 전략 지역이라고 해서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가 됐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 경선 가능성을 좀 열어뒀는데요. 임 위원장의 설명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공관위에서 전략 공관에 이관한 것을 그 자체를 컷오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좀 무리인 것이, 이 전략 공관위에 이관되더라도 전략 공관위에서 전략 경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된 지역의 그 현역 의원들도 다시 경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저의 권한이 아니고 전략공관위원장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혁백 위원장의 지금 저 발언의 뜻은요, 이제 전략 지역,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전략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단수 공천을 줄지 아니면 거기에서 또 경선에 붙일지, 이거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안규백 의원이 그 위원장을 맡고 있죠. 그 전략공천위원회에서 결정할 거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 전략공관위는요, 앞으로 영입인재 등을 곧바로 단수로 공천할 수 있고 또 현역 의원들을 포함해서 경선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임 위원장이 전략 경선 실시에 개입할 근거가 없다라고 말을 했지만 애초에 공관위에서 결정해도 될 그런 경선 여부를 전략공관위로 넘겼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현역 배제에 대한 신호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이번 공관위 결정을 두고서 사실상 친문계 핵심 홍영표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조치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홍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 부평 을의 전략 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자신을 완전히 밀어내려는 작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당 지도부가 나가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천 결과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는 분들도 민주당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헌신해서 일해왔고, 그리고 또 각 지역에서도 확실한 경쟁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이런 상황을 보면 그런 분들을 밀어내는 거죠. 나가라.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아, 나가라. 예, 당에서, 당 지도부에서 쫓아내는 분위기라고 나가라, 느끼세요? 나가라. 나가는 걸 저는 오히려 뒤에서 즐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대표적인 강성 친명계 중 한 사람인 안민석 의원이나 역시 친명계로 분류되는 변재일 의원 지역구 역시 전략 지역으로 포함된 점은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비명계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한 의도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당초 오늘 오전으로 예정됐던 이 전략공천위 회의가 저녁으로 연기되면서 비명계인 홍 의원 등의 경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긴 한 상태입니다. 같이 전략공천지로 지정이 된 이 기동민 의원, 비명계로 꼽히기는 하는데요. 이제 재정구 의원계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는 하죠. 기동민 의원의 경우에는 전략공관위로 이관을 결정한 근거에 대해서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제 라임 로비 의혹 이 부분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에 연루돼서 기소돼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친명계 비례대표죠. 이수진 의원의 경우에는요, 비명계인 윤영찬 의원하고 경기 성남중원에서 경선을 붙도록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형평성 문제 제기될 법한데 자, 당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 모두 이 라임 관련 의혹을 받고 있지만요. 공관위는 이 기동민 의원이 기소된 혐의 중에 정치자금 수수는 부인하고 있지만 양복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래서 이 이수진 의원과 다르다라고 봤던 겁니다. 관련해서 이명백 위원장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공관위에서는 금품 수수를 본인이 인정한 후보의 경우에는 도덕성 검증 소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그것을 다시 공관위원회에 올려서 우리가 본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동민 의원의 경우는 금품 수수를 본인이 시인을 했고 많이 비교가 되는 이수진 의원의 경우는 금품 수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관위원회에 그 이수진 의원의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올라왔고 그래서 이수진 의원은 정상적으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기동민 의원은 어제 공관위에 출석해서 해당 사건은 김영란법 도입 이전의 일이라면서 양복도 고가가 아닌 중저가였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지만요. 이 공관위원들은 경론 끝에 이례적으로 표결을 통해서 성북을의 전략 공관위의 이관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3월 당무위에서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 모두 기소권과 관련해서 정치 탄압을 이유로 들면서 직무정지 예외 결정을 내린 바가 있어서 형평성 문제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수진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는 윤영찬 의원도 왜 다른 잣대인지 당에서 설명해야 이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전해드리질 못했었는데요. 오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예상했던 대로요. 최근 누적된 공천 갈등이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배제를 계기로 정말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친문계의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요.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다소 섬뜩한 단어까지 동원을 해서 아주 수위 높은 발언들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어제 이 민주당 의원총회의 공식 안건은 이 선거구 획정안 논의였지만 30명 가까운 의원들이 공천과 관련한 이 자유 발언에 나서면서 그야말로 성토회장이 됐습니다. 특히 홍영표 의원은 앞서 이 대표가 이 혁신을 가죽을 벗기는 고통에 비유한 것과 이 동료 평가 0점 이것을 이야기하며 우순리를 겨냥해서 혁신한다는 당대표가 자기 가죽은 벗기지 않는다라고 직격탄을 날렸고요. 또 그러면서 오늘만 보면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 아니냐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난 발언과 어제 의총 직후 홍영표 의원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의 의미가 가지는 것처럼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대표의 가죽은 안 벗기냐 이런 발언하셨다고 했는데 공천하다 보면 혁신을 하다 보면 뭐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니 그 당대표께서 그러면 자기 가죽을 벗기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지적한 거죠. 오늘 일만 보더라도 이게 명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고 있고 이것은 총선 승리와는 멀어지는 길을 가고 있다. 분위기가 과열되다 보니까요. 홍익표 원내대표 이제 사활을 받겠죠. 홍 원내대표가 나서서 표현을 좀 절제해달라 이렇게 또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수습에 나섰지만 홍영표 의원은요. 발언을 마치고 돌아간 자리에서도 격양된 감정을 숨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사실 발언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 불참한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가 의총장에 깜짝 등장한 것을 보고 대표를 볼 기회가 없다고 싶어서 일부러 고언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이 비명계 의원의 반발이 쏟아지는 동안 이재명 대표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이런 상황을 지켜봤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렇게 침묵했던 이재명 대표, 멸문 정당이라는 비판과 관련해서 오늘 뒤늦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는 명문 정당이고 국민들 기대치에 맞게 단합해서 이번 총선에 충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 부딪힐 수 있다라는 말로 비명계의 반발을 평가하는 반면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그 정책 간담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저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탈당하는 것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 그리고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를 안 하겠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결국 탈당해도 막지 않겠다. 이런 아주 강경한 입장도 밝힌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이제 언론에 대해서도 책임을 돌렸습니다. 지금 공천 과정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나는데 새로운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고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는 없다. 언론이 심판 역할을 해야지 사실을 왜곡해서 상대편을 들어서야 되겠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국민의힘의 방식이 민주당보다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왜 국민의힘의 얘기는 하지 않고 민주당의 문제만 지적하냐. 이런 취지로 언론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대신에 이제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명계를 겨냥해서 또 아주 원색적으로 비판을 쏟아내는데 바로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이었습니다. 이 의원은요, 인천 부평을 공천을 두고서 홍영표 의원하고 경쟁하고 있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네, 이동주 의원은 SNS 글에서 그만 추태 부리시라라고 공격을 했거든요. 홍 의원한테 이 8년 전 현역 의원 평가가 처음 도입이 됐을 때 소위 비문 의원들이 탈당을 하니까 현역 평가로 인해 당에 대단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지 않았냐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또 이 의원은 하위 10% 평가를 받은 걸로 알려진 홍 의원의 현역 평가 점수를 지적하면서 본인은 당연히 공천 받는다는 오만에 빠져 있던 거 아니냐. 부디 제발 탈당하지 마라. 경선에서 당당하게 꺾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어제 의총에서는 주목할 만한 폭로 발언도 나왔습니다. 바로 이 경선을 관리하는 선관위원장을 맡았다가 중도 사퇴한 정필모 의원이었는데요. 정 의원이 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자신이 겪은 일을 전격 공개하면서 지도부를 정면 겨냥한 겁니다. 경선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허위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업체의 선정 과정에 작용을 했다. 바로 이 취지였습니다. 네, 정필모 의원은 앞서 1차 경선 결과 발표 직전에 이제 선관위원장직을 내려놨습니다. 중도 사퇴를 한 건데요. 당시 민주당은 정 의원이 이 건강상 이유로 그만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정 의원이 어제 의총에서 사실은 여론조사 업체 추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을 해서 사퇴를 했다라고 공개를 한 겁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요, 이 실무진으로부터 기존 3개 업체만으로는 업무 부담이 있어서 한 곳을 추가했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진상을 파악해 보니까 누군가 전화로 지시해서 추가된 업체를 끼워 넣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추가된 업체는요, 그동안 이 비명계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사 결과를 냈다는 그런 의혹이 불거지면서 최근 이 경선 여론조사에서 배제된 바로 그 업체입니다. 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어제 의총에서 이런 내용을 폭로를 하면서요. 나는 허위 보고에 속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당 선관위원장조차도 모르게 당 안팎의 누군가의 입김으로 문제의 여론조사 업체 선정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라서 이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속았다라는 건 아니건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일부 절차적으로 약간 좀 자신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내용을 밝혀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론조사 논란을 두고서 정필모 전 그러니까 당 선관위원장의 이 폭로가 나온 가운데서 공천 실무를 맡고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은요. 일부 지역에서 현역 의원 이름을 빼고서 여론조사를 돌린 거, 이른바 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조정식 사무총장은 어제 의총에서 이 총선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여론조사를 돌린 건 맞다면서 일부 지역에서 현역 의원들을 배제하고 여론조사를 돌린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비명계에서는 조 사무총장이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 등과 함께 여론조사 불공정 논란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 사무총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유감을 표명하고서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이에 홍익표 원내대표는요, 의총이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 이 조정식 사무총장이 질의응답 시간이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아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여론조사 업체 문제로 반발의 목소리가 컸던 것을 두고서요. 정작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해와 과장이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조정식 사무총장이 일부 지역에서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여론조사를 돌린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을 했지만요. 이재명 대표 입에서는 오늘 대체적으로 오해와 과장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전략적 판단을 위해서 후보들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 모든 조사에 현역 의원을 넣으라는 법은 없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 불만이 나올 수는 있지만 조사는 조사일 뿐이라면서 경선과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은 이렇게 기자들과 만나서 입장을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요. 어제는요. 어제 의총에서 이 대표는 원래 이 미리 원내대표인이 불참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 안팎에서는 뭔가 이 공천 파동에 대해서 의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 결국 상황을 뭔가 진전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또 나왔었는데 그런 예상과 달리 이재명 대표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실 어제 오전에 이모경 원내대변인은요, 브리핑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재판 일정으로 의총에 불참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의총장에 이 대표가 깜짝 등장을 하면서 당 분란과 공천 상황에 대한 수습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대표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 요청도 사양하고 의총 내내 침묵을 지킨 걸로 전해졌고요. 의총장을 빠져나가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다라는 이 짧은 소감만을 남겼습니다. 이걸 두고서 이 대표가 비명계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자신만의 공천 전략으로 총선을 치르겠다 이런 결심을 보여준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어제 의총 뒤 이재명 대표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은 발언 안 하셨나요? 임종석 실장 허덕거리는 얘기 안 나왔습니까? 이쪽으로 좀 도와주세요. 이에 대한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민주당 지금 공천 갈등의 그 핵 중에 하나는 바로 여론조사 문제다. 그러니까 정체불명 여론조사. 일부 현역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원의 이름을 빼고 여론조사가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일부 비명계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게 이제 경선 결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결과가 비명계 의원한테 불리하게 나타났다. 그런 걸 맡았던 여론조사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여론조사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이 당 선관위원장이 모르게 선정이 됐고 또 알아보니까 그 과정에 당 안팎에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어제 그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의원이 의원총회 자리에서 정필모 의원입니다. 어제 의원총회 자리에서 폭로를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 폭로로 사실상 그 의원총회 분위기도 상당히 거강됐다고 하는데요. 전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에서 현역 의원을 뺀 여론조사를 돌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컷오프도 있고 전략공천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빼고 돌릴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폭로 내용을 보면 3개 업체를 입찰 등을 통해서 왜냐하면 공개 입찰 등을 통해서 선정을 하니까 이미 선정을 해놨다는 이미 선정했는데 거죠. 네. 이게 좀 과부하고 한 업체가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런 문제가 이게 이재명 대표의 과거 뭐 성남시장 때부터 가까웠던 여론조사 업체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 경위를 설명하라고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못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당 이 구성원들에게 정확하게 이 부분은 설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당에 있는 의원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지금 공천 작업이란 건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선택받는 후보들을 내는 겁니다. 이 해명은 그냥 당내 머무는 게 아니라 유권자와 국민들께 설득을 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과장이다라고 넘어갈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보이지 않는
소송과 관련해서도 이제 일부 언론은 당의 검증을 맡은, 그러니까 후보들의 검증을 맡았던 김모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이 여기에 관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죠. 하지만 그 당사자는 물론 부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필모 의원이 다시 당 안팎에 누군가가 거기가 개입을 했고 그 사람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다더라. 지금 이렇게 그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의원이 직접 자기의 입으로 폭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그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업체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급기야는 이제 불출마하게 되는 그런 억울한 사람이 재심 요구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회의를 계기로 해서 이제 여론조사 업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이 뭐 대체로 당이 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현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정도로 본인의 책임을 지금 모면하는 이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적어도 이런 정도 되면은 당이, 특히 당의 구성원들이 이런 정도의 불평을 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다 참고하겠다 그러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고 지금 그대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그 공천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총선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정말 뭐 명문 정당이 멸문 정당이 됐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자칫하면 멸문지화를 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네, 멸문지화까지는 이제 저희가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공천 파동이 어떻게 진전이 될지는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공천 파동은요, 결국 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연쇄 탈당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박영순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5선 중진인 서른 의원이 예고한 대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네, 어제 예고를 했었죠. 서 의원은 어제 의원총회가 끝난 뒤에 고별사를 남겼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밝히기도 했는데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는요, 40여 년 동안 몸담은 민주당을 떠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히 이 무소불위의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하위 10%를 통보받았고 이 모든 것을 다 부정당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연산군에 빗대거나 어떻게 해야 교도소를 가지 않을까만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는,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계 의원들한테 탈당을 만료하자고 연락을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연상군 같은 그런 표현을 쓴 거는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 뭐 과하다고 생각되지가 않고요. 역사적 사례에서 보면 그런 형태가 가장 리얼하게 전달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심경을 좀 밝혀주시면. 뭐 심경에 뭐 울고 싶은 심정이죠. 결연이 일어나서 잘못된 것과 싸워서 바로 잡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서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요, 이 가결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입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로 이제 아주 그 예외적으로 영남권 출신입니다. 이분은 그 영남권 출신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와 함께 정치 생활을 시작한 누구보다도 이른바 찐 민주당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서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대표가 떳떳하게 가결을 요청하라며 찬성 표결을 인정하는 등 소신 발언을 해왔는데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 강성 친명계로부터 해당 행위자라며 이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른 의원은 오늘 탈당 기자회견에 앞서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을 자기 중심 사람으로 다 감싸게 되면 결국 그게 자기 갑옷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판단이 틀렸다면서도 이 국민이 노해버리면 금방 끝나버린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그 판단 자체가 틀린 거예요. 체포동의안 본인이 아무리 철가법을 입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국민이 지켜줘야 돼요. 김대중도 사형선고 받고도 나왔지 않습니까? 잘못이 없으면 국민이 나오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정체예요. 이재명 대표는 그걸 몰라요. 내가 철가법을 두르면은 못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국민이 노해버리면 금방 하루 만에 끝납니다.
앞서 어제는요,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박영순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박영순 의원은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분열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 당초 이낙연 신당 합류를 거부를 해왔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에 반발해서 뜻을 선회하기로 한 걸로 보입니다. 박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민주당 잔류 선택을 뒤집고 탈당을 결심한 배경으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사당화를 지목을 했는데요. 또 안규령 부대변인의 발언이죠. 차은우보다 이재명이라는 이 발언을 꼬집으면서 민주당 내부가 권력 앞에 줄 서서 거지다툼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안 부대변인은 이제 오늘 아마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던데요. 이 최근에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예능을 다큐로 받느냐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네, 박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공천이 아닌 망천을 강행하는 무모함과 뻔뻔함에 질려 더 이상의 기대와 미련은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고 탈당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상식을 버리고 권력 앞에 줄 서서 거지다툼을 해야 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차은우보다 이재명이랍니다. 저는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살아 숨쉬는 진정한 민주정당, 참된 민주정당을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공천 잡음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이 청년 그리고 여성의 공천 비율이 저조하다 이런 지적과 함께 현역 불패가 원인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될 예정이라는데 이 2차 경선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 국민의힘은요, 대구, 경북 등 이 TK 지역을 포함한 25개 선거구의 2차 경선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주목이 되는 지역은요, 김기현 전 당대표와 이 박맹호 전 울산시장이 리턴 매치를 치르게 되는 울산 남구 을과 이 부산 수영구의 전봉민 의원과 또 친윤으로 알려진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의 대결, 그리고 이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김민수 대변인이 맞붙는 성남 분당 을 등입니다. 국민의힘은요, 오늘 발표로 현역 의원 18명의 본선 진출 여부를 확정짓게 되고요. 이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서 현역 교체가 어느 정도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현역 의원 등 탈락자가 나온다면 반발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에도 하나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지역구 후보의 평균 나이가 58세,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표된 지역구 후보들을 말하는 겁니다. 58세라고 합니다. 이게 이 4년 전에 이제 집계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보다도 더 높이 나이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당 안팎에서 도로 꼰대당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네, 현재까지 국민의힘은요, 이 전국 지역구 253곳 가운데 132명의 후보를 확정을 했는데, 이 가운데 이 40대 이하는요, 불과 18명, 그러니까 전체의 13.6% 정도입니다. 4년 전 21대 총선 때보다 5.9%포인트나 줄어든 건데요. 때문에 이 후보들의 평균 나이도 늘었습니다. 현재 이 공천 확정자의 평균 연령은요, 58.2세로 최근 10년 새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참고로 4년 전 21대 총선 때는 56.5세였습니다. 여기에 공천을 확정지은 신인들이 상당수 험지로 보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0대 이하 18명 가운데 13명이 여당 험지인 민주당 의원 현역 지역구에 배치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41살이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지역구이죠. 서울 중랑을의 공천을 받았고요. 총선 인재로 영입된 45살 정상범 전 부장판사는 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갑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반면 여당의 강세가 이 강한 지역이죠. 강한 지역의 공천을 받은 경우는 윤 대통령의 검사 출신 이자 최측근으로 꼽히는 주진우 대통령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조지현 전 행정관 등 3명뿐입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청년과 청년 정치인을 적극 등용한다더니 비율도 줄고 그나마도 대부분 험지에 보내고 있다면서 현역 의원 불패 공천으로 도로 꼰대당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 여성 후보들의 공천 문제도 지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4년 전에 비해서 물론 현재
현재까지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오히려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 비율이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현재까지 국민의힘의 여성 지역구 공천 12명으로 전체 9.1%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공천이 모두 확정되지 않았지만 총 26명의 공천을 받아서 전체 11%를 차지했던 지난 총선보단 줄어든 상태인데요.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이 시스템을 앞세운 잡음 없는 공천에 방점을 두면서 생긴 결과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당내에서는 세대 교체를 위해서 인유한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이 비례대표 당선 가능한 순번에 청년 50% 비율 의무화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동아일보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공천을 받은 한 후보는 당시 혁신위의 제안은 이 총선 기획단에서 이 공천 과정에서 청년과 정치 신인에게 가점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반영이 됐지만 현실에서 효과가 없었다면서 비례대표에서라도 좀 젊은 층을 대거 기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 비해서 이제 조용하다. 이건 뭐 그렇게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쇄신이 없어서 되겠느냐. 결국 혁신 실종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기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요. 좀 아주 다소 이제 날선 반응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특히 이 친윤 의원들이 주로 공천을 받고 세대 교체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그리고 이 장제원 의원이 안 나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출마 안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좀 다소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또 이 민주당의 공천 상황을 언급하면서 피를 보는 공천을 바라느냐라고도 말했습니다. 어제 한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천이 좀 진행이 될수록 뭐 결국에는 당에 있는 친윤 의원님들이 좀 남아 있다 이런 비판들이 반대의 지점도 보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했죠. 김무성 전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했고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집단을 쳐내는 식의 그런 식의 피를 보는 공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바라시나요? 그게 정상적인 정치입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수도권에서 지금 제대로 된 후보를 구하지 못해서 아주 인물난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돌고 있죠.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서울 영등포을에서 경선하도록 했는데 하루 만에 포기를 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박 전 장관을 아마 수도권이나 아니면은 영남의 어느 곳으로 재배치를 할 것 같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 오전에 장동혁 사무총장이 박 전 장관의 경선 포기와 관련해서 지역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요. 이 박 전 장관은 지난 1일에 자신이 공천을 신청했던 서울 영등포을 지역에 대한 경선을 포기하면서 경쟁자였던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부산 지역 재배치나 이제 수도권 험지 재배치 가능성 등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박 전 장관은 부산 재선 의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부산 복귀나 수도권 재배치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지만 이 분당을 지역 도전을 저울질하다가 영등포을로 옮긴 상태여서 지금 뭐 재배치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공간위 관계자는 저희 TV조선에 박 전 장관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기 어렵다면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박민식 장관 통화하셨나요 혹시?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좀 더 해야죠. 본인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부르지를 만드니까 좀 놔뒀다가 좀 얘기를 해봐야지. 부산 관련해서요. 부산 그거는 저는 처음 들어요. 또 떠나왔는데 또 갈 수 있을까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한동훈표 공천을 하고 있다. 결국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잡음이 적은 거, 그러니까 야당에 비해서입니다. 상대적으로 잡음이 적다는 거는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또 잡음이 없다 보니까 너무 조용해서 이게 혁신도 없고 쇄신도 없고 특히 이제 청년이라든지 여성 그리고 정치 신인들의 비중이 지금 현재까지 공천 결과를 보면 지난 공천보다도 오히려 지금 저조하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결국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민주당이 너무 시끄럽고 멀쩡한 사람 가죽을 벗기는 공천을 한다 그래서 비난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훨씬
잘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지만 청년이라든지 여성을 위한 공천이 아쉽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현역이 너무 많이 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당을 대표하는 비대위원장이 귀담아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피를 보는 공천이어야 되겠느냐 그러는데, 멀쩡한 사람 가죽을 벗기는 공천이어서는 안 되지만 잘못된 그리고 나쁜 고름이 있으면 그 고름을 짜는 공천은 돼야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네. 현역 의원 컷오프가 단 한 건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감동을 넘어서서 사실상 퇴행입니다. 여성 청년 공천 상당히 못 미치고요. 60세에 가까운 평균 연령은 국민 감동을 이끌기엔 어렵습니다. 인유한 혁신이 어땠습니까? 다 바꾸라고 하니까 국민 박수 받았지만 지금 그거에 한 톨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아마 국민들이 그 부분 다 채점표에 기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TV조선에 단독 취재 기사 하나 전달해 드리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요, 이 서울대 의대의 김정은 학장에 대해서 퇴진을 요구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의대 학장이 이 교수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서 교육부에 의대 증원 숫자를 전달해서 이 최근에 의대 정원 증원 사태를 초래했다. 지금 이게 이유인 건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상윤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나 12시쯤 의대 증원 논란과 관련해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김 학장은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난 26일 열린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 회의에서 참석 교수 80여 명이 학장 퇴진 목소리를 냈고, 이어 전공의 10여 명도 가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학장이 학내 교수들 의견 조회 없이 교육부에 의대 증원 규모를 제출했다며 숫자놀이 해놓고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고 관계자들은 전합니다. 하지만 김 학장은 지금은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질 단계가 아니고 사태 해결이 우선이라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는 지난해 모두 증원 의견을 정부에 냈습니다. 의대 학장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2025학년도 증원 가능 규모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이 촉발한 의료계 파행 사태의 1차적 책임이 의대 학장들에게 있다는 목소리가 서울대 의대를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